낭만서점 6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허이씨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경환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굉장히 더운 나날들이었는데 저는 비교적 더위를 타지 않아서 뜨뜻하군. 이렇게 하다가 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흐르면 빨리 에어컨 있는 곳을 대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추위는 좀 많이 타요. 몸이 네. 좀 냉하신 편이군요. 그렇죠. 좀 냉합니다. 그리고 이불도 2개씩 덮고 자고요. 겨울에?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미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복이 저의 제2의 피부라는 걸.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예. 식목일 때 내복을 벗으시고 언제였더라? 언제부터 입으신다 그랬더라? 추석 끝나고 입으신다 그랬나?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감을 못했어요.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요즘 전 약간 비슷합니다. 입고 벗는 시기가. 네. 몸이 점점 허해지는 그러니까요. 저희 건강관리 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 보양식, 수분 꼭 섭취 많이 하시고요. 네, 낭만서점과 함께 여름을 잘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댓글 소개해드려야죠. 네, 리얼코코아님. 우와, 책 선물 받게 되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공지사항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메일로 주소 보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경환님, 이쁜 둘째 소식에 저도 기뻤네요.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유부 클럽들은 만나면 애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선물 받으셔야 되는데 공지사항 확인하라고 하고 저희도 공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네,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 지워졌나 봐요. 팟빵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낭만서점 일꾼님이요. 북뉴스 교보북.co.kr 저희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선물 받을 주소 보내주세요. 자, 그다음 소쿨땡큐님이 골짜기의 백합은 올해 초에 읽은 책인데 이 낭만 서점에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우셨다고 합니다. 와, 올해 초에 이걸 읽으셨군요. 네. 참 책을 읽었을 당시에 느꼈던 점이 심리와 감정 묘사가 뛰어나다는 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자크의 작품 중에서 고리오 영감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꺼운 분량이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다고. 발자크의 팬이시군요. 우리도 고리오 영감 할 걸 그랬나? 좀 지루하셨군요, 골짜기에. 그렇죠?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시즈프적인 7님도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부터 발자크의 작품은 꼭 한번 읽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낭만서점에서 소개해 주시니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게다가 듣고 나서 골짜기의 백합을 검색해보니 표지 디자인에 담긴 아름다운 자태의 여인까지 소장하고픈 욕구를 부르더라고요. 특히 경환님이 낭독해주신 장면에서 이 작품의 장면 묘사가 얼마나 섬세하고 매력적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있어서 관심이 가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유예쁘님은 아무 댓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편에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아이고, 후원하셨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후원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저희한테 500원씩 이게 뭔가 이렇게 저희가 도움이 되는 거겠죠. 저희 서버 비용이 있는데요. 이걸로 모아서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원을 좀 안 해주시면은 서버 다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예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는 직접 이 다른 본인의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림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페멀라 폴의 뉴욕타임즈 북 리뷰 인터뷰 모음집인 이 작가의 책에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을 이용해 창조주가 된 프랑켄슈타인 이야기, 북극의 풍경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여름휴가에 읽기 딱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써주셨네요. 요게 댓글이 저희가 작품을 다루고 한 2주 있다가 좀 풍성하게 오네요. 그렇죠. 피드백이. 저도 다른 팟캐스트를 이렇게 듣는데요. 보통 최신 편은 잘 못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늘 놓칩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댓글도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책 선물 드려야죠. 네. 소쿨땡큐님 그리고 유예쁜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북뉴스@교보북.co.kr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단골 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왕이면 좀 새로운 분들께 책 선물 고루고루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네, 이렇게 선정해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단골 손님들 너무 심려치 말아주세요.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낭만 서점 속 코너죠. 이슈를 담은 책. 오늘도 몇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미스터 메르세데스 다루고 있는데요. 추리와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책 2권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전직 경찰관이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현재 이 사설 탐정을 맡고 있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탐정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어쨌든 인정되지는 않은 그런 직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네. 예, 직업이 인정이 되면 인정받아야 한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말 소설에서 쓰여진 어떤 추리, 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좀 새롭게 네. 또 활발하게 네. 나타나지 않을까. 셜록 홈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의 그런 탐정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엘러리 퀸의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입니다. 네. 엘러리 퀸 참 독특해요. 작가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작품 속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탐정 엘러리 퀸은요, 하버드대 출신으로 모든 지식에 능통하고 또 자기가 겪은 사건을 직접 기록하는 미스터리 작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러리 퀸이라는 이 작가이자 또 소설의 주인공인 네. 이 사람의 이력이 더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소설 속에서의 엘러리 퀸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만프레드 리, 프레더릭 다네아 이 두 사촌 형제의 필명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사건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필명인가 봐요. 네, 이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 도대체 이 구두에 어떤 미스터리가 있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책은 경성탐정 이상이라는 책입니다. 네. 한국형 팩션. 이 처음에 이 훈민정음 암살 사건이라는 책을 이 작가 김재희 씨가 냈는데요. 이번에는 그 천재 시인이죠. 네, 이상을 주인공으로 이 탐정 소설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기대가 되고 관심이 생깁니다. 이상이라는 우리 시인을 네. 저희가 좀 신비롭게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줄거리를 좀 말씀드린다면 염상섭의 호출로 신문사를 구보가 찾습니다. 이때 구보라는 건 실존 인물들이 자꾸 그렇죠. 등장하네요. 예, 구보는 네. 박태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집필 의뢰에 대한 기대와 달리 염상섭은 이 박태원에게 미녀 변사 사건의 조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시인 이상을 소개하면서 이 구보와 이상이 함께 그 사건을 조사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 근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요,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입니다. 네. 부제가 짧고 재밌네요. 나를 잡아봐. 나 잡아봐라. 이 부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부제예요. 네. 그렇죠? 네. 이 나를 찾아줘가 기억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를 잡아봐 이렇게 해봤는데, 네. 스티븐 킹은 경환 씨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스티븐 킹의 작품을 이번에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변에서 하도 명성이 자자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입문하고 싶은 마음에 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간이죠? 네, 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뭐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은 아니고 네. 이 작품의 후속편 네. 연작 시리즈가 파인더 스키퍼스. 예, 7월 초에 예, 진짜 얼마 안 됐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네.
이 스티븐 킹 하면 뭐 영화된 작품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쇼생크 탈출. 그렇죠. 미저리. 네. 정말 많죠. 이 스티븐 킹이 근데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네. 네. 이 아버지가 스티븐 킹이 어렸을 때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다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놓고 간 것은 수많은 판타지 소설들이었다. 네. 판타지가 있는 분이셨나 보네요. 그런 네. 미화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킹이 그 작품들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서 성장기를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작품에 나오는 어떤 좀 기괴한 이미지들 그리고 이 뭔가 환상적인 요소들 다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킹은 1947년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따라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형이 발행하던 동네 신문에 기사를 쓰면서 글쓰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킹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은 1974년에 발표한 첫 장편 소설 캐리였죠. 원래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원고를 태비사, 그의 아내가 설득해서 고쳐 쓴 작품. 이 작품으로 스티븐 킹은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30년간 5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킹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33개 언어로 번역되어 3억 부 이상 판매되었을 만큼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대중적 인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그의 문학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2003년 킹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에서 미국 문단에 탁월한 공로를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15년에는 영미 최고 추리소설에게 주는 에드거상을 수상하고 이어서 CWA 수상 후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CWA는 영국 추리작가 협회 상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영화로 제작되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중 캐리, 샤이닝, 살렘 슬롯, 미저리, 돌로레스 클레이본,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스트 등이 명작으로 꼽히며 셀, 다크타워, 그것, 스탠드 이런 소설들은 할리우드에서 영화화 중입니다. 미드, 언더 더 돔도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요. 11, 22, 63과 미스터 메르세데스가 드라마 계약되어 있습니다. 네, 스티븐 킹이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입을 또 거둬들이는 작가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작품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그래서 겨우겨우 아내가 꺼내서 네. 다시 퇴고를 해가지고 그 작품이 캐리.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원고는 안 돼 이러면서 막 계속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네, 근데 아내가 이제 읽어보고 아니야 이거 좋은데 뭘 될 이러면서 거야. 이제 출판을 결국엔 하게 된 것인데, 네, 야 참 역시 뭐랄까요? 네. 사람의 이 성공이라는 게 여자를 정말 사소한 것 아니 뭐 꼭 배우자를 잘 만나서라기보다는 네. 사소한 것에서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 네네. 네. 스티븐 킹의 이 인세가 책에 따라서 27%에서 심지어 50%까지 50%.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책은 보통 책의 10%잖아요. 10%. 네. 근데 50%까지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스티븐 킹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워낙 자기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리차드 바크만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독특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으로 내기엔 부담스러운 작가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그렇죠. 선입견이 너무 강한 거죠. 스티븐 킹은 뭐 이런
그 아주 흥미진진하고 서스펜스가 있고 그리고 뭔가 기괴한 요소를 담은 작품을 쓰는 작가야. 네. 이런 고정관념이 더 센 게 나왔겠지. 싫었겠죠. 예. 그게 이제 리처드 바크만이라는 필명으로 쓰게 만든 것일 텐데요. 네. 이게 어느 서점 직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네. 결국 리처드 바크만이 스티븐 킹이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이 서점 직원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뭐라도 되겠어요. 서점 직원.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참 탐정 추리 소설인데, 네. 네. 탐정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점 직원이 참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런 이 스티븐 킹의 첫 번째 추리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추리 소설가로서 잘 안착했다. 뭐 이런 표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쓰자마자 2015 에드거상을 수상했다고 네. 하네요. 스티븐 킹이라서 준 건 아니겠지? 물론 그런 의심도 좀 생깁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뭐 재미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재미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스티븐 킹이 좀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다는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해봤다는 게 뭐냐면 보통 추리 소설들이 저희가 셜록 홈즈 시리즈도 다뤘었지만. 범인이 맨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근데 스티븐 킹은 애초에 범인을 처음부터 밝히고 갑니다. 네, 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범인이 마지막에 누군지를 밝히는 그런 일반적인 추리 작가가 아니야. 이렇게 딱 하면서 예. 이게 체스 생각이 좀 나네요. 체스에서 네.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두는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그 병정을 네네. 이렇게 옮기는 거는 그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한 4-5수까지도 똑같은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심리들도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추리 소설을 읽다가 뭐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처음부터 범인을 밝히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에 그 작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별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스티븐 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스티븐 킹이 처음으로 쓴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작품이 무엇인지 네. 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쉐보레도 아니고 미스터 현대 BMW도 아니고 미스터 메르세데스. 네. 예. 그냥 이거 여러분 미스터 벤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네. 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그렇죠. 브랜드가 있죠. 네. 안개가 자욱하게 낀 2009년 4월 어느 날 새벽, 취업 박람회 개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가 돌진합니다. 아기를 포함한 8명의 희생자를 내고 사라진 범인은 메르세데스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담당 형사인 호지스는 파트너와 함께 수사에 착수하지만 끝내 범인의 정체는 밝혀내지 못한 채 호지스는 정년 퇴임을 맞게 됩니다. 이 퇴직 후에 집에서 TV를 보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던 호지스는 자살을 할 생각까지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호지스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바로 벤츠 살인마 미스터 메르세데스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잡지 못한 호지스를 조롱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비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편지를 읽고 호지스는 이제라도 그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삶의 활기를 되찾습니다. 호지스는 과연 이 살인마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주인공인 빌 호지스 형사 60대인데요. 네. 그렇죠? 정년퇴임을 했고요. 네. 무료한 일상 계속 TV 보면서 지내고 그런데 이 범인이 어느 날 편지를 보내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TV를 보고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를 범인이 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일상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자극하고 도발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범인은 좀 호지스 형사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살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호지스 형사는 삶의 활기를 되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일을 갑자기 안 하게 되면 네. 심한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 워커홀릭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네. 네. 일이 자기의 삶이 된 거죠. 아 지금 경환 씨 본인을 지칭하셨군요. 네네. 이 호지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메르세데스 살인마의 편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예, 그런 희망으로 네. 이 사람한테 다가온 겁니다. 네. 자, 당연히 이제 잡으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심지어 자기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살인마가 알려줬는데, 근데 이 호지스라는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한 형사임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절대 성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관록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 탐정이라면 혈기 바로 그냥 행동에 나서죠. 그러니까 범인이 그 어떤 비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요. 네. 아이디도 던져줘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글쎄 제가 아는 탐정들 이를테면 명탐정 코난, 도일이 뭐 이런 캐릭터라면 접속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근데 역시 호지스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진 않고 아주 천천히 네. 범인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60대라서요. 네. 컴퓨터를 잘 몰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조력자들이 예, 등장을 하는데 이웃집에 사는 흑인 청년 제롬이라는 네. 그 소년이 그렇습니다. 네. 소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청소년. 네. 자, 이 호지스에게 보낸 이 메르세데스 살인마가 네. 도대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예, 그에 관한 이야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기는 버스가 6시부터 다니기 시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몇몇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인파를 보고 기가 꺾여서 차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점점 작아져가는 미등과 함께 몇 개 안 남은 주차 공간을 향해 움직였다. 바로 그때 방향을 돌리지도 않고 주차장 저쪽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 모양의 무언가가 오기의 눈에 들어왔다. 전조등이 유난히 밝고 양옆으로 노란색 안개등까지 켜고 있었다. HD 헤드라이트로군.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벤츠가 채용 박람회에는 어쩐 일이지? 오기 앞에 서 있던 나이 많은 양반이 말했다. 저거 벤츠 아니야? 벤츠 같은데. 오기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누가 와도 메르세데스의 HD 전조등 아니냐고 대답하려는 찰나 HD 전조등이 좀 전보다 환하게 빛나며 허공에 매달린 안개방울을 눈부시게 하얀 곡갈 모양으로 가르는가 싶더니 성마른 경적 소리에 엉덩이라도 걷어차인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봐요! 웨인 월랜드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단어였다. 자동차는 구직자들이 건너지 마시오 테이프에 갇혀서 가장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테이프 기둥에 부딪혀서 기둥을 쓰러뜨렸고 테이프에 휘감겼고 서로 부딪혀서 튕겨져 나왔다. 성난 파도처럼 앞뒤로 흔들렸다. 메르세데스가 안개 속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체 탄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SL500일까? 12기통이 달린 회색의 큼직한 세단인데 그 12개의 기통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오기는 침낭 옆으로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외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차가 멈추질 않아요! 제니스 크레이가 놀란 눈을 깜빡이며 침낭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여자와 아이가 들어있는 침낭을 몸으로 덮었다. 그러면 독일의 공학기술이 빚은 2톤짜리 작품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점점 다가오는 세단의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다. 누군가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지만
그는 거의 느끼지도 못했다. 그 찰나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로즈 오브 셰런한테 아침을 사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그는 이런 생각도 했다. 어쩌면 차가 방향을 틀지도 몰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승산 있는 기회였고 어쩌면 유일한 기회였다. 혹시 그럴까 싶어서 고개를 들고 확인하려는 순간 시커먼 타이어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의 팔을 붙잡는 여자의 손이 느껴졌다. 그 찰나에 그는 아이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시간이 다 됐다. 참 취업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예, 새벽에 웬 불빛이 나타났고 네. 그 취업 박람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 네. 벤츠가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돌진을 한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설마 돌진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덮쳤어요. 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 소설 초반부부터 등장한 어린 아이와 아이의 엄마 그리고 그 두 모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남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범인은 종적을 감추고 네, 뭐 잡히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범인의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데 그 벤츠는 소유주가 다른 사람 것이었죠. 훔친 차였어요. 네. 네. 올리비아 트렐로니라는 이 여성의. 여성의 차였는데 그 여성도 이 차를 도난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르세데스 살인마는 정말 뭐 한 번 사고를 내고 사고가 아니죠. 범행을 저지르고 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미제 사건의 어떤 용의자로 남은 겁니다. 네, 너무나 기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인 행각입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그 픽션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두 건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소설의 모티프를 착안했다고 해요. 2013년에 맥도날드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고요. 비슷한 사건이 있군요. 네, 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이제 스티븐 킹이 좀 충격을 받아서 네.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살인마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호지스를 자극해요. 자극하죠. 그래놓고 이제 나 잡아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 호지스를 자극한 편지, 메르세데스 킬러의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 이렇게 베베 꼬인 역겨운 변태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나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람들이 고문과 사지절단, 기타 등등이 등장하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그들과 나 사이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실행에 옮겼다는 것일 뿐. 하지만 내가 정신병자라서 그런 건 아니야. 어떤 경험일지 정확히 모르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짜릿한 경험이 될 거라는 것만 알았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납으로 된 신발을 맞추고 평생 그 신발을 신고 다니지. 납으로 된 그 신발의 이름은 양심이야. 나는 그런 신발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손에 내가 붙잡혔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트릴로니 부인의 메르세데스 시동이 꺼지거나 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붙잡혔더라면 나는 그들 손에 갈기갈기 찢겼겠지.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짜릿함이 배가 됐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양이고 양들은 고기를 먹지 않거든.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들어서 무죄를 주장했겠지. 내가 진짜로 정신병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동전은 안면이 나왔고 나는 무사히 도망쳤지. 안개 덕분에. 내가 본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영화야. 아주 똑똑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처음에는 경찰들이 그를 잡지 못하지.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이런 말을 해. 녀석은 참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지를 테고 조만간 실수를 할 테니 잡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지가 않아, 호지스 형사. 그럴 생각이 절대 없거든. 나는 한 번이면 충분해. 아주 선명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퇴직자인 셈이야.
퇴직 경찰들은 자살률이 극도로 높아. 이렇게 슬픈 짓을 저지르는 경찰들에게는 대부분 경고의 징후를 감지할 만한 가까운 가족이 없어. 대다수가 당신처럼 이혼을 했지. 대다수가 멀리 떨어져 사는 장성한 자식들을 두고 있고 당신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지 뭐야. 사냥의 전율이 옛 이야기가 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줄구장창 텔레비전 보고 있나? 그렇겠지? 전보다 주량이 늘었나? 그렇겠지? 인생이 워낙 허무하다 보니 시간이 전보다 천천히 흘러가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어쩌면 취미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 유유히 도망친 범인. 나를 절대 못 잡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네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녀석 때문에 네 직업 인생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너무 안타깝잖아. 네 총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나랑 연락하고 싶어? 네 피드백을 들려주고 싶어? 그럼 언더 데비스 블루 엄브렐라로 접속해봐. 심지어 네 아이디도 만들어 놓았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 네, 엄청나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킬러가 호지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 저라면 좀 엄청나게 섬뜩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범인이 우선 내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둘 다 퇴직한 셈이야. 근황도 알고 있고요. 네. 넌 날 못 잡을 거야. 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니까. 재수없기도 하고요. 네. 참 이 메르세데스 킬러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스포일러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 소설 범인을 잡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꼭 이렇게 나서죠. 음. 근데 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범인의 심리가 자신의 어떤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음을 네네. 또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편지에 대한 호지스의 생각이 참 이 문장에서 적절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진심일까? 아니면 대문자로 적은 구절과 숱한 느낌표와 문장 하나짜리 문단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거짓말일까? 그는 미소를 머금고 잠이 든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소를 머금고 잠이 든다. 뭔가 이제 사건을 다시금 접근할 계기가 생겼고 이런저런 추리를 해보면서 네. 잡아야겠군. 이런 미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호지스의 자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이 생각은 뒤로 미뤄집니다. 네. 네. 자, 이 메르세데스 킬러가 누구인지 스티븐 킹은 바로 뒤에서 범인의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네. 범인의 근황과 이제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바로 나타나요. 네. 3장쯤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600쪽이거든요. 네. 근데 채 100쪽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네, 갑자기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줘 버리는. 네. 야, 이 스티븐 킹이 정말 정면 승부를 벌여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 살인마의 정체는 브래디 하츠필드라는 남자입니다. 네. 이 사람은 컴퓨터 수리 기사이자 아이스크림 판매원 네.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고 인기가 많겠죠. 네.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의심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네를 계속 정기적으로 돌아다녀도. 네. 그리고 컴퓨터 수리 기사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뭔가 그 최신 IT 기술에 좀 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범인인 브래디 하츠필드가 이제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저는 마치 정유정 작가님의 그 종의 기원의 살인범 딱 심리를 경화 씨는 어떠셨나요?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랄까요? 더 그 악랄함을 즐기는 면이 더 있었잖아요. 편지 보내고 과시하고
욕하고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읽진 못했지만 네. 죽어라 찐따야 막 나오죠. 근데 뭐 호지스도 반대로 편지 답장 보내요. 자극하죠. 엄청 엄청 자극하죠. 엄청 자극하잖아요. 또 거기서 자극을 받는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네. 딱 사이코패스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네.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그러니까 더 그게 정말 데자뷰처럼 겹쳐진 부분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뭐 스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죽잖아요. 네. 네. 뭐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엄마를 두고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종의 기원과 완전히 겹쳐지더군요. 그렇죠. 네. 비슷하죠. 네. 그리고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자의 이렇게 환영처럼 등장해서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네. 이런 것도. 네네 맞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 동생을 종의 기원에서는 형이잖아요. 네. 그죠? 형을 어떻게 했던 그 종의 기원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있다면 여기서는 동생을 어떻게 했던 과거의 사건이 또 그렇죠. 등장합니다. 동생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버리죠. 충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이 범인인 브래드 하츠필드가 맺고 있는 묘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암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브래디 하츠필드가 당연히 단죄 받아야 할 범죄자가 맞지만 소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좀 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자기가 뭔가 일을 벌여서 계속 지금 그 호지스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공경에 빠지는 건 계속 말려들어요. 본인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도대체 얘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자꾸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지? 네. 편지는 이 킬러가 보낸 건데 여기서 호지스의 생각이었나요? 누가 물고기가 되고 누가 미끼를 던진 쪽이 되느냐는 지금부터다 하면서 머리 싸움을 하죠. 이 브래디라는 이 남자는 말하자면 참 짠한 캐릭터. 네. 그러니까 어떤 동정심이 구조적으로 보자면 네, 생기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파국으로 점점 늪에 빠지니까요. 네. 저는 단순히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데 서스펜스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범인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긴장감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과거를 하나씩 들추는 장면에서도 긴장감, 또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긴장감이 주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또 로맨스도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정년퇴임한 호지스 형사와 이제 이 피해 여성의 언니인가요? 동생인가요? 동생이죠? 네. 네. 로맨스 아주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면에서 이 스티븐 킹이 어떤 추리소설의 일반적인 관습을 비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맨스는 007처럼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랑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호지스는 뚱뚱한 60대 나이에 뚱뚱하고 뭔가 이렇게 남성으로서의 매력이랄까요? 그런 게 거의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여성과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과 관계를 맺죠. 네. 그런 걸 보면 역시 이거 스티븐 킹이 좀 뭔가 비틀고 있구나. 네, 계속 느껴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로맨스를 너무 잘 그려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네. 제인이. 네. 참 좋아합니다. 전 적극적인 여성분들. 스티븐 킹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그런 걸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호지스는 판타지를 이 여자한테 사실 매력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기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혼했고 그리고 정년퇴임을 한 늙은 아저씨야. 근데 저 예쁜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겠어? 뭐 이런 이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데 제인이가 놀랍게도 먼저 호지스를 이렇게 또
네. 예.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추파라기보다는 글쎄요. 대시. 그렇죠. 벌써 며칠. 예. 이 메르세데스 살인마가 취업박람회장에 있는 사람들만 또 죽인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올리비아 트릴로니, 그러니까 벤츠의 원래 주인을 자살로 내몰기도 하죠. 네. 벤츠는 자기가 훔쳐서 범행을 저질러 놓고는 벤츠의 원래 주인 올리비아 트롤리니는 엄청나게 경찰들에게 뭐 어떻게 차를 세웠길래 이 도난 당하셨습니까? 키를 놓고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신문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네, 심지어 혹시 절도를 그냥 방조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의심까지 받아요. 말하자면 범인과 은밀한 공모 관계에 있던 네. 거 아니냐.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릴로니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냉담하고 쌀쌀맞았기 때문에 네. 경찰을 비롯해서 그 여론이 그녀의 편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부잣집 여자. 네. 예, 뭐 그렇게 막 낙인 찍고 그러니까 뭐 성격도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트릴로니도 참 외로웠겠죠. 네. 그리고 호지스도 당시 사건을 조사할 때 이 트릴로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네. 거죠. 호지스와 파트너인 피터가 트릴로니 부인을 추궁합니다. 당신이 열쇠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원래 열쇠는 2개인데 보조키와 이제 주로 쓰는 그 원래 키가 있죠. 네, 그래서 보조키까지 좀 주십시오. 우리가 증거로 수집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여성이 당황하지도 않고 보조키 없어요. 원래부터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근데 경찰들은 그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릴로니 부인이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다가 자살을 했다는 자살을 거죠. 했죠. 네, 경찰들의 어떤 격언이라 할까요? 뭐 암묵적인 어떤 그런 관념에 따르면 자살을 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릴로니 부인이 뭔가 말 못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뭐 호지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메르세데스 이 범인이, 그러니까 이 살인마가 사실은 이 트릴로니 부인에게 어떤 그 압박을 가했던 네. 거죠. 호지스 형사에게 이 살인마가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트릴로니 부인에게도 편지를 보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트릴로니 부인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겁니다.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트릴로니 부인에게 썼던 편지는, 그러니까 호지스에게 썼던 편지처럼 뭔가 조롱하거나 그런 미치광이처럼 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어떤 과거를 힘든 과거를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막 고백하면서 트릴로니 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 가면이 되게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녀의 죄책감을 어떻게 이 편지에서 부추기고 있냐면요. 트릴로니 부인, 도대체 왜 열쇠를 꽂은 채로 내리셨나요?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산책을 나간 길에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부인이 열쇠를 꽂은 채로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꼬맹이와 아이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살인마가 호지스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그 비밀 채팅 사이트 데비스 블루 엄브렐라로 접속하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비밀 채팅 사이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록이 남지 않는 어떤 그 채팅방이라서 뭐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여하튼 그로 인해서 트릴로니 부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마 특이해요. 남의 아이디 미리 사주고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속만 해라, 나랑 대화하자. 네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설령 차키를 놓고 내렸다 한들 그걸 몰고 가져간 범인이 나쁜 놈이지. 당연하죠. 네. 나쁜 놈 플러스 미친 놈이죠.
부인이 이런 식으로까지 본인이 괴로워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뭐 차츰 밝혀지긴 하지만 지금 이 소설에는 최신의 어떤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 예, 특히 해킹이 중요한 어떤 단서로 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실제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사이트들이 뭐 유럽, 북유럽 쪽에 서버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비밀 나오고요. 채팅 사이트가요. 네. 아무리 조사해봤자 뭐 그거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범인이 트릴로니 부인한테 차 키를 두고 내렸다라고 지금 편지에서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네. 이 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차량 도난 전문 프로그램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제롬이라는 호지스의 조력자, 그러니까 그 이웃집 고등학생이 알아내죠, 그 사실을. 예, 알려줍니다. 참 대단한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똑똑해요. 제롬 정말 똑똑해요. 거기서 이제 그 제롬이 호지스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PKE 시스템,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보안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차를 훔쳐도 좋다는 허가증이나 다름없대요. 버튼을 눌러서 차를 열고 닫으면 열쇠줄에서 저주파 무선 신호가 나와요. 암호가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단축 번호로 팩스를 보낼 때 나는 삑뽁하는 소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 암호를 해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눈빛 훔치기라는 그런 어떤 그 암호라기보다는 뭐 은어로 그 해킹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네. 이건 이 소설에서 조금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온 세상 차도둑들이 다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작가의 말에 스티븐 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로 스마트키 눈빛 훔치기라는 수법이 있기는 하지만 있군요. 스마트키가 사용되는 시대에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SL500을 비롯해서 이 책에 등장한 다른 차량들을 상대로 그런 범행은 불가능하다. 모든 벤츠 시리즈가 그렇듯 SL500도 고성능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성능 차량이다. 벤츠보다 조금 아래급들은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불안한데요? 네. 그러니까 눈빛 훔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스티브 킹이 이렇게 작가의 말에서 쓴 건 벤츠 그 회사에게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회사들이 긴장하겠는데요, 이거. 저 긴장되는데요. 현대? 모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브래디는 벤츠를 훔쳐타고 그렇게 활보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놓고서 뻔뻔하게 이 트롤리니 부인한테 왜 키를 놓고 내리셨어요? 왜?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왜 부엌에 칼을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칼을 나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미치광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호지스가 행동에 나섰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호지스는 퇴직 형사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못하는 거죠. 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네. 저 형사 누굽니다. 보여줬는데 그냥 적립 카드고. 아니 근데 그러진 않죠. 적립 카드는 아니고 형사 그 신분증을 보여주긴 하는데 유효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퇴직 도장이 이제 빨갛게 찍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은근히 가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칭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래서 이 자기 파트너에게도 옛 파트너죠. 피터에게도 그 사실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중반부에 가면 고백할 그 타이밍이 있는데 결국 말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의 적 이쪽 생각납니다. 강철중 딱 옷 벗고 나가서 자기가 잡겠다 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권력의 도움을 이 호지스는 받지 못하고요. 이 조력자로 2명이 호지스를 도와주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웃집 청년 제롬이고요. 제롬. 두 번째 사람은 홀리라는 여자입니다. 이 홀리는 올리비아 트릴로니의 친척이고요. 친척이죠. 예. 그리고 호지스와 썸씽이 있었던 제이니와 역시 사촌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둘 다 사촌이네요. 트릴로니의 동생이 제인이고 제이니의 사촌이니까. 네. 그 친척 홀리가 같이 호지스와 수사에 나서죠. 네. 그래서 3인방이 책의 후반부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트리오입니다. 참 이 제롬이라는 이 청년도 보면 되게 똑똑하게 나오죠. 하버드대 진학을 지금 거의 확정 지은 네,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지스는 그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컴퓨터를 잘하니까. 넌 이 사건에서 빠져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또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롬도 호지스를 좋아해서 그의 잔디를 깎아준다거나 네, 잘 따르죠. 뭐 다른 일들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청년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 비꼬기도 합니다. 막 호지스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옛날 그 미국의 흑인 노예 시절을 비꼬아서 일부러 막 이렇게 어눌한 말투를 쓰면서 호지스 주인님이 돌아오셨구만요. 뭐 이런 게 여기에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번역이 그런 의도들이 또 담겨져 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호지스가 계속 자기한테 내 성을 부르지 말고 빌이라고 그냥 불러라 라고 하는데 제롬은 절대 빌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예, 이 홀리가 호지스와 제롬에게 합류하게 된 이유는요. 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예, 이들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네. 홀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 나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홀리와의 인연은 두 번째 작품이죠. 이 파인더스 키퍼스에서 네. 계속 깊어지나요? 파트너가 되는 거죠. 호지스와. 네. 그리고 이 스티븐 킹이 3부작으로 이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빌 호지스 3부작. 네. 2부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3부만 나오면 되겠네요. 스티븐 킹도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이런 빌 호지스라는 정년퇴임한 형사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을 3부작씩이나 쓰시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박범신 작가님의 예. 당신 치매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가의 물리적인 나이가 작품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롬과 홀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호지스에게 또 필요했던 거고요. 네. 왜냐면 혼자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뉴욕타임즈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달았습니다. 네. 묻지마 테러와 같은 강력한 현대범죄에 맞설 수 있는 힘은 탐정 혼자가 아니라 선의를 가진 모든 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스티븐 킹이 전하고 있다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지만 호지스가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형사적 직감을 너무 믿고 크게 실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네. 하지만 그걸 바로잡은 건 바로 홀리. 네. 홀리 맞나요? 홀리. 그렇기 때문에 이 호지스의 잘못을 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라는 게 그렇죠. 예, 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테러들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 탐정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셜록 홈즈와 같은 그런 유능한 그리고 젊은 탐정과는 다른 호지스라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셜록 홈즈는 정말 몇 단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럼 혼자서 다 하잖아요. 싸움도 거의, 잘하고. 전지전능한 그런 탐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캐릭터의 탐정입니다.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현대 사회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맥이 빠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반전의 반전이 좀 있었으면 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스티븐 킹의
한계라기보다는 스티븐 킹이 이 소설을 조금 그 사람들에게 역시 많이 읽히는 대중작가로서 이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브래디가 이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계속 이 소설의 배치를 가져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호지스가 브래디를 잡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브래디도 좀 뭔가 호지스에게 한 방을 먹인다던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진다던가. 네. 저도 그런 기대는 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호지스 본인이 실수해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디라는 이 살인마가 계속 쪼임을 당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보다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죠. 더 악랄한 악당들이 이미 또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이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작품이 스티븐 킹의 그러니까 전작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캐리니 뭐 하여튼 그 유수의 어떤 그런 서스펜스에 비하면 좀 약한 부분도 없지 않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팝 뮤지션이 팝 음악을 한 평생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재즈를 하는데 또 그거를 정통 재즈가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한 경우에 전혀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데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 이 작품이 결국 그 앞에서의 어떤 제가 보기엔 사족처럼 읽혔던 장황한 설명들 그리고 호지스라는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이건 굳이 왜 등장해야 되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 2부에서 파인더 스키퍼스에서 조금 이제 그 캐릭터를 다층적으로 설명하는 데 좀 기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군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젠가 했던 얘기인데요. 데자뷰인데 차일드 44인가요? 네. 어디선가 다음 권에서 또 실마리가 풀리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뭐 이 작품에 대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에드가상을 수상할 정도의 뭐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 뭐 이 작품이 그만큼 재미있고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해요. 네. 치밀한 구성 그리고 흡입력 계속해서 페이지를 놓지 못하게 하는 흡입력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스티븐 킹이 뭐 유혹하는 글쓰기, 뭐 이런 소설 작법에 관한 책도 냈지만 기본적으로 몇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배치해라. 예, 스티븐 킹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호지스라는 캐릭터가 그 제이니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도 그래요. 뜬금없이 절대 독자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아니 어떻게 60대 배 나온 형사가 이 아름다운 이 여성과 그리고 또 피해자의 가족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전 진짜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이북으로 이번에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근데 거긴 정말 잘 들리던데 그 로맨스. 뭐 로맨스 상황이 막 그려지면서 성의 장면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60대 그 아저씨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관습상 당연히 이 피해자와의 어떤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이제 두 사람을 사랑에 빠뜨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만 남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홀리가 그 호지스의 팀에 합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제이니와 호지스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어떤 복선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던져지는 어떤 단서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 요소들이 그냥 이렇게 쏟아졌다가 회수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쏟아놓고 다 이렇게 이건 이래서 회수해요. 그랬고 그리고 그 제롬 가족 그러니까 제롬 동생들이
그 어떤 팝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팝 가수를 좋아하는 것도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지?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뒤에 어떤 결말 부분에 네. 그 그렇죠. 장면과 중요한 맞닿아 있게 되고요. 네. 왜 거장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중문학 작가로서 정말 뛰어난 거죠. 스티븐 킹이 요즘에야 이제 순문학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중문학 작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네. 예. 근데 스티븐 킹은 그걸 정말 잘해요. 예. 허즈번드 시크릿, 그렇죠. 차일드 44 이런 소설들에서도 손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경험을 이번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대단히 높다, 뭐 문학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재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작가죠. 네. 자, 오늘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 이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600쪽이 넘는 책이어서 사실 좀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마다 책 한 권씩 읽어야 하잖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립감? 네, 이게 참. 네. 저희도 여름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책 읽는 게 휴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뭐 휴가인 동시에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600쪽의 분량을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정말 책장이 넘어가는 줄 모르게 읽었다는 것.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호지스 범인 잡아라고 응원하게 됐다는 것. 그렇죠. 그게 스티븐 킹이 저를 굴복하게 만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선징악의 그 이야기 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세상은 권선징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에서 꼭 그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또 예, 맞아요. 평론가로서의 입장이기도 해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네, 물론 진짜 세상은 전 권선징악이길 바랍니다. 네네. 네.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예. 저 한 가지 불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미스터 메르세데스잖아요. 미스터를 붙여줬어요. 아, 이미 범인의 정체. 아니요, 그거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미스터네, 남자네.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미스터를 붙여주는 게 조금 잘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뭐 메르세데스 씨, 뭐 이렇게? 그렇죠. 메르세데스 킬러 이런 것도 나오고 살인마 이런 얘기도 처음엔 나오다가 제목도 미스터 메르세데스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너무 책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한 놈이 왜 미스터야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스터라는 건 일종의 존칭이지만, 네. 근데 뭐 익명에 뭐 누군가를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 붙이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때 그냥 메르세데스 살인마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호기심을 더 자아내지 않을까? 처음에 싶어요. 그래서 오해했어요. 책 받자마자는 뭔가 멋있는 메르세데스를 탄 어떤 남자가 나오는가 보군 생각했는데 참 아니었습니다. 표제도 그런 측면에서 인상적이죠. 블루 엄브렐라 그 비밀 채팅 사이트 그렇군요. 그걸 상징하는 그 파란 우산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그 빗방울 대신에 핏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는 스마일 마크도 있네요. 네, 근데 이 스마일 마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 마크가 메르세데스 범인의 이제 표식인데 웃음에 이빨이 달려 있죠. 이빨. 네, 그렇군요. 스티븐 킹의 피가 튀기고 있어요. 킹. 킹 하고 튀기고 있어요. 네, 참 이번 여름 정말 뜨거운데요. 미스터 메르세데스와 함께 그리고 그 후속작 파인더 스키퍼스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뜨거운 여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낭만서점 61회 스티븐 킹 장편소설 미스터 메르세데스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